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오늘 또 다시 방송을 한번 더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타픽이 다른 거라서 오늘은 그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고 수면에 대해서 뭐 관심들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요. 그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수면에 대해서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 중에 그 수면의 시간을 양을 보고 거기에 대한 사망률에 대한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그거 할 때 여기 미국 어메리칸 저널 카디올로지에 나온 수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하다 보니까 끝이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저 또한 항상 잠자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적게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시간을 자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그 수면의 그 양과 그리고 사망률에 대한 조사가 에머리 대학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에머리 대학교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꽤 알아주는 병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제가 이 녹화한 거를 그 보시는 분들은 아래에 코멘트란 아니면은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옆에 코멘트란에 자신이 몇 시간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균 수면의 양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해보죠. Sleep duration and mortality in patient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해가지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에모리 대학병원 주관으로 2,846명의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평균이 이제 64세고 대부분 남자들이 좀 많았고요. 평균 2.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이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6.5시간 이하 아니면 6.5시간에서 7.5시간 그리고 아니면 7.5시간 이상을 자는 사람을 세 분류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보고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8년 후 사망률을 조사해 보니까 6.5시간 이하를 잔 사람은 15% 그리고 6.5에서 7.5시간을 한 사람은 11%의 사망률을 보였고 7.5시간 이상을 잔 사람은 17%의 사망률을 보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5시간에서 7.5시간 잔 사람들이 가장 적은 사망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되게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바로 지금 이 임상 실험의 한계가 좀 보이죠. 먼저 이제 수면 시간을 환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게 아니라 환자가 몇 시간 잤다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낸 거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cardiac cath라고 해서 이제 심장을 이렇게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본 그런 환자들만 국한된 연구였고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이 같이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 같은 거를 하지 않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병 때문에 죽는 그런 확률도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큰 한계는 솔직히 관상동맥 질환 환자 분들이 뭐 컨디션은 안 좋다고 하지만 솔직히 뭐 여기서 보면 2.8년 동안 관찰해 가지고 뭐 숫자는 많지만 2.8년 가지고 진짜 사망률을 우리가 롱텀으로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 어느 정도 잠을 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이게 사망률이 그 사람들한테 맞냐 이렇게 쓰기는 좀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환자에서 한 거라서 보통 일반인들이 이것에 맞춰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잤을 때 그게 티가 나면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많이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심장에 관상동맥 질환이 있거나 뭐 우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니까 일찍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따를 수가 있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논문을 딱 하면 그게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환자를 치료할 때 고려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거 논문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환자분들한테 너무 세세한 거를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의사들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재미삼아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꼭 환자분들이 이런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의사가 요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얼두당두한 데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이 그 증거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의사와 잘 치료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거를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환자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보통 일반인에서는 적당한 수면이 어느 정도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임상 통계들이 있고 그 임상 통계들은 솔직히 수면을 어떤 사람들한테 당신은 앞으로 뭐 20년 동안 6시간만 자세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은 뭐 9시간만 자세요.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원하는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몇 시간 자라고 하면 그게 그 임상 실험 자체가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봤자 1년, 2년이니까 그럼 그 1년, 2년 동안 얼마만큼 잔 거 가지고 뭐 우리 생명의 그 수면의 시간이 크게 뭐 우리 건강을 해쳤다 말았다 뭐 이런 거를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놓은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밝혀진 증거 자료라고 보기도 하고 이쪽 저쪽 나온 통계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쪽의 수면의 전문가들이 요 정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오피니언이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오피니언은 추천은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뭐 애들 3개월 미만의
소아는 뭐 14시간에서 17시간을 자고 4개월에서 11개월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잔다. 만 1세부터 2세까지는 11시간에서 14시간을 자고 만 3세에서 5세는 10시간에서 13시간을 잔다. 만 6살에서 13살이 9시간에서 11시간 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만 10세거든요. 저기서 오라가고 있어 지금. 야, 니들 9시인데, 헤이. 9시인데 보통 우리 아들은 10시에 자가지고, 한 6시쯤 깨요. 그러면 8시간을 자는 거구나. 예.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잠을 여기 수면, 추천하는 것만큼 자진 않네요. 좀 일찍 재워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을 한다고 밤 12시까지 하고 편집하고 2시까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밤에 12시까지 자기도 못 잤다고 시끄러워서 막 그래가지고 오늘 팅팅거렸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2시 자서 5시 반? 네, 일어났어요. 그래서 3시간 반 잤네요. 3시간 자고 이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인들은 그러면 18세에서 25세를 예전에 좀 따로 구분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이유가 있어서 약간 분류를 해놨는데요. 결과적으로 18세에서 64세의 성인에서는 7시간에서 9시간이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7시간에서 8시간.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7시간에서 8시간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뭐 혈관 그 염증도 더 많아지고 수면이 적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혈관 문제들도 더 많이 있다는 보고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안 쓰셨으면 자신의 현재 수면 시간을 아래 답글에 한번 써주시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강의였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코멘트 한번 해드릴게요. 졸피뎀 5mg 먹으면 2시간 자고 밤새 뒤척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한 거 보면 이제 불면증을 고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솔직히 불면증에서 가장 최악의 적은 자신입니다. 불면증이 있다는 그 자체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불면증의 원인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제 3시간 반을 잤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일상생활 계속 바쁘게 하고 그 병원 갔다 와서 또 미팅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와서 샤워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오늘 그럼 뭐 9시, 10시, 뭐 11시쯤 자고 뭐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깬다. 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잠을 못 자면 그럼 일어나서 뭐를 하지? 뭐 그러면 내일 또 잘 수 있으니까 뭐 내일 좀 일찍 자지. 뭐 이렇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하면은 그게 불면증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시간밖에 못 잤는데 뭐 내일을 너 내일 또 이렇게 잠 못 자고 뒤척이면 어떡할까 막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 다음 날 오늘도 이거 못 자면 어떡하는데 내일 그러면 내일 또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막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 자체가 수면을 망치고 그 불면증을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잠을 안 자고 죽은 사람은 없다. 걱정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 걱정을 하는 자체가 지금 불면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럼 못 자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취미생활이든 책을 읽든 소설책을 하나 읽든 뭐 교과서를 조금 더 읽든
뭐 안 졸리면 가가지고 그런 거를 하고 졸릴 때 자겠다. 요렇게 그냥 마음을 편하게 잡으면 그게 오늘은 잠을 못 자더라도 내일 잘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로 해서 뭐 오늘도 못 잤는데 내일까지 못 잔다. 그러면 3일 아무리 못해도 4일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온다고 뒤척이고 있으면 그게 일주일, 2주일을 계속 뒤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자신들은 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다. 이렇게 2시간 아니면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보면 깜빡깜빡하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자기가 1년 동안 뭐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다고 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그럼 옆에서 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데 이 자신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고 하는 그 찰나가 이게 5분, 10분씩 자든지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있으면 한 2, 30분을 확 잤다가 일어나고 깨고 그런데 자기는 잤다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 중에서 부부가 와가지고 뭐 불면증에 대해서 호소를 하시면 제가 이 말을 해요. 그래 진짜로 낮에 안 주무시냐? 그러면은 안 잔대요. 그러면 뭐 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셔요. 그러면 볼 때 진짜 안 되냐고 그러면은 자기는 안 잔다고 하는데 그러면 와이프나 다른 동반자가 옆에서 있으면서 뭐 그 드라마 보면서 눈 감고 보고 있대. 그러면 눈을 감고 자기는 이제 보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낮에 충분한 시간을 자게 돼요. 뭐 자신도 모르게 3시간을 잔다든지 2시간을 잔다든지. 뭐 예를 들어 1시간을 잔다고 해도 1시간 때문에 밤에 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절대로 주무시지 말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면 그 침실에서 나와서 그 책을 읽는다든지 교과서를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졸리면 다시 방에 들어가시라 하는 우리가 추천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졸려가지고 나오면 뭐 화면 같은 거 이제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거 불이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그러면 진짜 계속 불을 쬐기 때문에 이 설케디안 리듬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꾸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든지 아니면은 책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결과적으로 화면을 자꾸 보면은 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안 읽고 자기가 붓글씨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부담 없이 내가 불면증에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졸피뎀에 대해서 보면 제가 한인타운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 보면 그런 마약계의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 그런데 한국 사람들 굉장히 수면제에 많이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수면제 때문에 환자랑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태질하면서 싸우는 건 아니고 막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뭐 타이르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보면 이게 수면제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 간단히 하고 환자 자꾸 오게 하려면 수면제 주면은 환자들 잘 와요. 왜 그러냐면 그거 타러 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마약처럼 그거 주면은 한 달 있다 또 타러 오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를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그거를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안 주려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든지 뭐 환자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왜 자기는 10년 동안 그거 받았는데 나한테는 안 주냐 뭐 이러죠. 그래서 이게 자기 그렇게 신경질 내는 게 뭐예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거 안 준다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졸피뎀 이런 수면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중독이 돼 있다고 인지를 못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이라고 하면 뭐 마약 중독처럼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를 꼭 해야 되는 거가 중독이죠. 뭐 좋은 거는 버릇이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하고 나쁜 거는 중독이라고 하는 뭐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요새 젊은 여성들이 새벽까지 안 자는 것이 유방암 원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게 유방암이라든 뭐, 무슨 암이든, 뭐, 꼭 집어서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조금씩 다 합쳐서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게 하나가 뭐, 그 암을 유발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우리 그 면역 세포들의 문제가 생기고 그 면역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암 세포를 우리 몸에서 만들고 있는데 면역 세포들이 그걸 퇴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암 세포가 퇴치가 당해야 되는데 그 퇴치가 안 당해서 하나 둘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암이 되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잠 너무 수면을 못 자도 이런 암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원인 인자는 여러 가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계란을 먹으면 나쁘다고 하던데요. 새로운 학설이라고 나왔고 고지혈증. 자, 이 계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계란에 대해서 나오고 2년 전에서도 한국에서도 계란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나왔고 이랬기 때문에 솔직히 계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계란 좋아하시면 드세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투석 환자들에서 영양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계란을 꼭 드시라고 하거든요. 우리 투석 환자들은 옛날부터 계란 많이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투석을 하다 보면 이제 단백질도 많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올리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먹기가 쉬우면서 가장 값싸고 많은 단백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계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나 밥맛이 없으신 분들이 약간 미끈미끈하니까 속이 넘기는 것도 쉽고 그래서 계란을 많이 먹으라 하거든요. 투석 환자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쪽 저쪽에서 계란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해요. 저는 또 25분 넘었다고 그만하라고 하나 보네. 항암 치료할 때 만약 글루타지온 비타민 거 맞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이 이야기 나왔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상매진화님 항암 치료할 때 만약 글루타치온 플러스 비타민 C 린거 맞아도 괜찮나요? 자,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었습니다. 2012년 3년부터 한 2, 3년 전까지. 그래서 암 전문의들은 한 60%, 70%가 여기에 반대를 했어요. 초반에 70%, 80%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암학회에서 비타민 C나 이런 글루타치온 엔티옥시던트를 항산화 물질을 주면서 항암 치료를 겸한 임상 실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미국 암 전문의들이 한 거예요. 실시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일을 했는데 뭐 브레스트 캔서도 그러니까 유방암도 하고 자궁암도 하고 했는데 몇 개는 유방암인가가 비타민 C를 하면서 봉합 치료를 하니까 암에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 확실하게 좋다 이게 아니라 보이더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거는 뭐 암의 치료 효과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다 임상 실험을 한 분들이 이제 암학회 그 암 전문의들 그러니까 비타민 C나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맞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를 할 때 환자들은 다 자기들의 삶의 질이 상승을 했다고
발표를 그 보고를 했다는 임상 실험들에서 그게 거의 공통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삶의 질 중에서 자기는 피로함이 확실히 개선이 됐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그 항암 여기에 대해서 항산화 주사를 제가 광고를 안 하고 좀 지인들한테 주고 뭐 아시는 분 원하시는 분들 가끔 주는데 제가 암 쪽으로는 안 해요. 근데 이거 보고 또 암 걸리신 분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좀 구설수가 있어서 특히 암에 대해서는 좀 센시티브해서 그 암 쪽으로는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학회지에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피곤이 줄어들었다. 그 항암 치료.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는 그래서 항암 치료 하시는 분을 좀 치료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힘든 것만 어떻게 해결을 해줘서 하면 되잖아요. 저희 컨셉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임상실험 나온 것도 약간 그런 효과 없다. 그렇지만 그 항암 치료에 해를 주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환자들이 그 삶의 질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자, 그 반대를 한 이유가 미국 암 전문의들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항암 치료제라는 것이 항산화 물질이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몸에 독성 물질이잖아요. 독성 물질을 줘서 그 독성 물질 중에 일을 하는 데가 내 몸의 정상 세포들한테서 또 독성 물질의 작용을 하지만 암 세포들한테 더 큰 독성 물질이 작용을 해서 그걸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항산화 물질 데미지 손상이 온 세포를 리페어 해주는 데 필요한 거를 주면 결과적으로 그럼 독성 물질 주면서 해독 물질 같이 주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암 전문의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 독성 물질과 해독 물질을 동시에 주면 그러면 우리가 독성 물질, 즉 항암 치료제가 효과가 떨어질 거다. 이런 이제 그 가설 때문에. 근데 이제 몇 개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나왔죠. 멜라토닌은 아무래도 그 설케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수면 사이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먹는 거를 꼭 필요하다 하면 먹으라고 해요. 이건 중독에 걸리진 않아요. 중독은 없는데 이제 멜라토닌이든 뭐든 수면은 굉장히 어떤 약물을 먹으면 중독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습관성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면제는 그러니까 마약이든 수면제도 그러니까 마약처럼 이제 중독이 돼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 더 이제 금단 증상도 오고, 그러면 이제 더 잠을 못 잔다든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마약은 중독이잖아요. 수면제를 중독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습관보다는 더 저기 하니까 저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샤워를 하고 우리 애들 그러죠.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자요. 항상 그렇게만 하다 보면 물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자 그러면 물에 중독된 건 아니잖아요. 자 그거는 습관이죠. 내가 샤워를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전 10분 전에 물을 한 컵 마시고 비계를 탁탁 두드린 다음에 잔다.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깨지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가 되면 습관이 될 수 있다. 멜라토닌은 중독은 안 되지만 습관이 될 수는 있어요. 멜라토닌이 먹어야지만 내가 잠이 온다.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약 같은 거는 중독이든 습관이든 약을 먹어야지만 자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그 멜라토닌을 먹는 것처럼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습관이 내가 샤워를 하고
뭐 물을 한 잔을 마신다든지 뭐 책 성경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경책 한쪽을 읽고 아니면 교과서를 한쪽을 읽고 그걸 딱 덮고 이제 자는 거를 항상 습관화 시켰다면 그 패턴 때문에 잠이 딱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습관을 만들지 말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이 처음에는 3mg 하다가 1년 복용하니 효과가 적어져서 5mg 늘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독성, 그래서 이건 중독성이 아니에요. 습관성. 근데 습관인데 하다 보니까 그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 그럼 더 많이 먹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점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이거는 멜라토닌 먹는 버릇,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습관을 만드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은 좀 오늘 또 길게 했네요. 그래서 오늘 뭐 오랫동안 여기서 들으신 거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뭐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벌써 10시 되네요. 우리 아들 가서 자야 되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